전 세계 미식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미슐랭의 최고 평가원 루카 마르탱이 뉴욕의 허름한 골목길 작은 한국 식당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전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만 평가해온 그가 왜 갑자기 이런 충격적인 모습이 된 걸까요? 수천 개의 별점을 매겨온 그가 왜 단 한 끼의 식사 앞에서 무너진 걸까요? 도대체 그 작은 식당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 언론이 믹스커피 한 잔이 미슐랭을 무너뜨렸다라며 긴급 보도를 했던 걸까요? 세계 미식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 무비의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전 세계를 돌며 수천 개의 레스토랑을 평가해온 미슐랭 평가원입니다. 그런데 뉴욕의 허름한 골목에서 마신 한 잔의 믹스커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트러플, 와규, 캐비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재료들을 맛보며 살아온 저에게 300원짜리 커피 한 잔이 어떻게 이런 충격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국 식당에서 말이죠.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전 세계 미식가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고 있는지, 왜 뉴욕타임즈가 한국 음식을 특집으로 다뤘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루카 마르탱, 프랑스 미슐랭 가이드의 수석 평가원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평가 업무를 하고 있었죠. 르 그랑 펠레라는 프랑스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1인당 $500가 넘는 15코스 디너가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요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산 페리고르 트러플을 아주 얇게 저민 것이 캐비어와 함께 올려진 아뮤즈 붓이었죠. 완벽한 플레이팅, 최고급 재료, 정교한 조리법. 모든 것이 흠잡을 데 없었어요. 포크를 입에 가져가는 순간 향긋한 트러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또 완벽하군. 저는 평가표에 점수를 매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맛 9점, 플레이팅 9점, 서비스 9점, 분위기 8점. 기계적으로 숫자를 적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두 번째 코스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야마만에서 공수해온 노독으로 사시미였어요. 셰프가 직접 테이블까지 와서 설명했습니다. 이 생선은 어제 아침에 일본에서 직수입한 거예요. 지방 함량이 30%가 넘는 최고급품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입안에서 녹는 부드러움, 바다의 짠맛과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완벽한 맛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 곧 무감각해졌습니다. 30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저는 세상의 모든 맛을 경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쿄 긴자의 90세 스시 장인이 만든 오마카세, 파리 16구의 100년 전통 파티시에가 만든 마카롱, 밀라노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파스타 마에스트로가 직접 뽑은 생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음식이 그냥 음식일 뿐이었어요.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산 와규 A5 등급 스테이크였죠. 한 점에 $200가 넘는 고기였습니다. 겉은 바삭하게 구워지고 속은 완벽하게 미디움 레어로 익어 있었어요. 첫 입에는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부드러웠지만 두 번째 입부터는 그저 그랬습니다. 음식에 영혼이 없어. 저는 혼자 말을 했습니다. 옆 테이블의 손님들은 환호하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예술이에요. 인생에서 먹어본 스테이크 중 최고예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저 비싼 재료들의 기계적 조합일 뿐이었죠. 디저트까지 모든 코스를 마치고 나니 3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완벽한 식사였어요. 서비스도 맛도 분위기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데 생맹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 뉴욕의 야경을 바라보며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나는 정말 음식을 평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기계적으로 점수만 매기고 있는 걸까?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제게서 무엇을 가져간 걸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 미슐랭 평가원이 됐을 때의 그 설렘과 감동은 어디로 간 걸까요? 다음 날 밤 11시, 저는 맨해튼 32번가 뒷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평가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루 종일 세 군데 레스토랑을 돌아다니며 평가했는데 모두 비슷비슷했어요. 완벽하지만 감동 없는 음식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일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둑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코리안 레스토랑트. 영어로 적혀 있었지만 그 밑에 한글로 고향집이라고 작게 써 있더군요. 간판도 낡았고 유리창도 김이 서려 있었어요. 30년간 수많은 고급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런 소박한 곳은 오랜만에 보는 거였습니다. 뭐 한번 들어가 볼까? 별 기대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거리는 문종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어요. 들어서자마자 김치찌개와 된장찌개가 끓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허름한 인테리어, 낡은 의자, 오래된 나무 테이블. 제가 평소 평가하던 레스토랑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안에는 손님이 5팀 정도 있었어요. 직장인처럼 보이는 한국인 남자 둘이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한쪽 테이블에서는 젊은 미국인 커플이 핸드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근처에서는 나이든 한국인 할머니가 혼자 국밥을 드시고 계셨죠. 어서 오세요. 40대 중반쯤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박상호 사장님이었죠.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눈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테이블로 안내해 드릴게요. 창가 자리로 안내받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한국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한옥, 벚꽃, 한강 야경. 그리고 한쪽에는 정성으로 만든 집밥이라는 붓글씨도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메뉴판을 훑어봤습니다. 갈비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가격도 합리적이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뭐 드시겠어요?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갈비탕 주세요. 네, 잠깐만요. 금방 나올 거예요. 사장님은 주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테이블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주방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정겨웠어요. 국물이 끓는 소리, 칼로 무언가를 썰어내는 소리, 그리고 사장님이 중얼거리는 소리.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갈비탕이 나오기도 전에 작은 접시들이 하나둘 테이블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나온 건 배추김치였어요. 빨갛게 익은 김치가 작은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무생채,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계란말이, 심지어 작은 생선구이까지. 무려 8가지의 반찬이 공짜로 나왔어요. 이건 서비스인가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기본 반찬이에요. 더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리필 무료예요. 사장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30년간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니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주문한 음식도 아직 안 나왔는데 이렇게 많은 음식이 공짜로 나오다니. 게다가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졌어요. 김치는 적당히 익어서 아삭아삭했고 콩나물은 아직 아삭함이 살아있었습니다. 드디어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에 갈비가 푸짐하게 들어있었어요. 국물 색깔부터가 깊고 진했습니다. 갈비탕을 한 숟가락 떠먹는 순간 뭔가 다른 감각이 밀려왔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맛 하지만 깊은 우러남. 트러플이나 캐비어 같은 고급 재료는 전혀 들어가지 않았지만 마치 누군가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우려낸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었어요. 이 맛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느끼지 못했던 뭔가가 가슴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감동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감동 말이죠. 식사를 천천히 마치며 반찬 하나하나를 맛봤습니다. 김치의 적절한 신맛, 시금치나물의 고소함, 멸치볶음의 짭조름함. 모든 것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맛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자 사장님이 작은 종이컵에 커피를 타서 가져왔습니다.
서비스로 드릴게요. 믹스커피였습니다. 인스턴트 커피 말이죠. 30년간 세계 최고급 원두 커피만 마셔온 저에게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어쩐지 그 식당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떠오른 건 갈비탕의 깊은 국물 맛이었어요. 그리고 그 따뜻한 믹스커피의 단맛도 말이죠. 30년간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보통은 평가가 끝나면 그 음식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 더 가볼까? 저도 모르게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점심시간 12시 30분, 식당 안에는 손님이 꽤 있었습니다. 현지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들 편안하게 식사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몇 명도 있었고 중국인으로 보이는 젊은 커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앉았던 창가 자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루카? 뒤에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10년 전 파리에서 만났던 알레산드로 로시가 서 있더군요. 키가 크고 금발인 이탈리아 사람이었는데 여전히 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당시 파리 8구에 있는 최고급 레스토랑 라 메종의 수석 셰프였던 그였습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실력자였죠. 하지만 성격이 오만해서 다른 셰프들과 자주 갈등을 빚었던 사람이었어요. 알레산드로? 여기서 뭘 하고 있어? 뉴욕에서 새 레스토랑 오픈 준비 중이야. 투자자들과 미팅 끝나고 근처에서 점심 먹으려던 참이었어. 그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식당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설마 이런 곳을 평가하러 온 건 아니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 루카, 너답지 않군. 미슐랭 수석 평가원이 이런 시골 밥집에서 시간 낭비하다니. 이런 곳 말고 제대로 된 레스토랑 추천해 줄까? 어제 센트럴 파크 근처에서 정말 괜찮은 프렌치 레스토랑 발견했거든. 알레산드로는 메뉴판을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봐, 여기 가격 좀 봐. 갈비탕이 18달러? 김치찌개가 16달러? 이 정도 가격으로 제대로 된 재료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분명히 냉동고기에 MSG 범벅일 거야. 주변 손님들이 우리 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알레산드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인테리어 좀 봐. 30년 된 것 같잖아.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리가 있겠어? 루카, 너도 나이 들면서 입맛이 떨어진 거 아니야? 그 순간 박상호 사장님이 조용히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여전히 그 온화한 미소가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손님. 혹시 불편한 일이 있으신가요? 알레산드로가 사장님을 올려다보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불편한 건 없어요. 그냥 친구와 얘기하는 중이었어요. 그리고는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음식 가격이 너무 싸지 않나요? 이 정도 가격으로 정말 신선한 재료를 쓸 수 있을까 의심스럽네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한국인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불쾌한 표정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반찬들 말이에요. 알레산드로가 테이블 위에 김치를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공짜로 이렇게 많이 준다는 건 원가가 얼마나 싸다는 뜻 아닌가요? 정말 위생적으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하네요. 그때 옆 테이블의 젊은 한국인 남자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박상호 사장님이 조용히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사장님은 잠시 조용히 서 있더니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음식의 가치는 가격에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화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슬픔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요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비싸고 좋은 재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알레산드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마음? 음식이 마음으로 만들어진다고요? 요리는 과학이에요. 정확한 온도,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재료. 감정은 음식을 망치는 요소죠. 박상호 사장님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사장님의 그 한마디에 뭔가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진짜 요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30년간 평가원으로 일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루카, 이런 곳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가자. 정말 맛있는 레스토랑 보여줄게. 알레산드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미안해, 알레산드로. 나는 여기 있을게. 정말? 너 정말 이상해졌구나. 그럼 알아서 해. 그는 화가 난 듯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됐을까? 음식을 대하는 관점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알레산드로가 떠난 후 저는 박상호 사장님께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 친구가 너무 실례했네요. 괜찮습니다. 사장님이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음식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는 작은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타서 건네주셨어요. 어제와 똑같은 그 따뜻한 미소와 함께 말이죠. 그런데 루카 씨, 이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인스턴트 커피가 뭐 그리 특별할까 싶었거든요. 이 커피는 1970년대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자리에 앉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나고 20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사람들은 하루 세끼 먹는 것도 어려웠어요. 직장인들은 아침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했습니다. 일요일도 없이 일했죠.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들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원두커피는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너무 비쌌거든요. 그런데 이 작은 봉지 하나면 누구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어요. 사장님이 믹스커피 봉지를 하나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설탕, 크리머, 커피가 이미 섞여 있어서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됐죠. 간단하지만 정말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에게 이 커피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위로였어요. 사장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동료들과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이면 다시 힘이 났다고. 저는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아버지도 그때 일하셨나요? 네,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1970년대 한국은 고속도로를 만들고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세우느라 정말 바빴어요. 아버지는 새벽부터 밤까지 시멘트 자루를 나르셨죠. 사장님이 잠시 멈춘 다음 계속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후 3시쯤 되면 공사 현장에서 잠시 일을 멈추고 둘러앉아서 이 커피를 마셨어요. 누군가 한 사람이 커피를 끓이면 모두 나눠 마셨죠. 그때 10분, 15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제보다 더 달게 느껴졌어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무직 직장인들도 오후에 누군가 커피를 타면 모두 한 잔씩 나눠 마셨습니다. 상사든 부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그 시간만큼은 모두 평등했어요. 정말 특별한 문화네요. 그렇죠. 가난했지만 서로를 위로하는 작은 행복이었어요. 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랬고 서로의 고충을 나누었죠. 사장님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980년대가 되니까 한국이 조금씩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도 이 커피는 계속 사랑받았어요. 이젠 습관이 된 거죠. 군대에서도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지금도 그런가요? 네, 지금도 한국 사람들에게 이 커피는 특별해요. 비싸고 맛있는 원두커피가 얼마나 많은데도 가끔은 이 달달한 믹스커피가 그리워지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견뎌온 동반자 같은 거군요. 맞아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싸지 않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저희 식당에서도 식사 후에 이 커피를 드리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음식에는 단순히 맛과 영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삶과 감정, 추억과 희망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장님, 그럼 이 식당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15년째 됩니다. 저도 처음엔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그런데 2008년 금융위기 때 회사가 어려워져서 해고당했죠.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사장님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부인하고 상의해서 작은 식당이라도 열어보자고 했어요. 처음엔 고향이 그리운 한국 사람들만 와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힘든 시간도 있으셨겠네요. 많았죠. 특히 처음 몇 년은 하루에 손님이 3명도 안 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정성으로 만든 음식은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본다고. 저는 또 한 모금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단순한 맛에서 30년간 느끼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를 느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정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진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천만에요. 이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부터 저는 음식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하지만 갈 때마다 새로운 모습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평가원으로서의 오래된 습관이 작동한 거죠. 하지만 이번엔 점수를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곳의 진짜 가치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박상호 사장님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식당 앞을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봤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벌써? 문을 두드리자 사장님이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전혀 놀라지 않으시더군요. 루카 씨,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사장님이 더 일찍 나오셨네요. 매일 이 시간에 오시나요? 네, 좋은 재료를 구하려면 일찍 나와야 해요. 같이 재래시장 구경하실래요? 저는 흔쾌히 따라 나섰습니다. 32번가에서 15분 정도 걸어가니 작은 재래시장이 나왔어요.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상인들이 벌써 가게를 열고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채소 가게부터 들렀어요. 아줌마, 오늘 배추 어때요? 상호야, 어제 들어온 거야. 아직 싱싱해. 사장님이 배추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골랐습니다. 겉잎이 시들지 않은 것, 속이 꽉 찬 것만 골라내는 모습이 정말 꼼꼼했어요. 김치용으로는 이 정도면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김치는 배추가 생명이거든요. 조금이라도 상한 게 있으면 전체가 망가져요. 다음은 정육점이었습니다. 사장님, 갈비 좀 보여주세요. 정육점 주인이 갈비를 꺼내 보여줬어요. 사장님이 색깔, 마블링, 냄새까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거 언제 들어온 거예요? 어제 아침에 들어온 거야. 신선해. 냉장고에 며칠 보관된 건 안 돼요. 손님들께 신선한 걸 드려야죠.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생선 가게였습니다. 명태, 고등어, 조기. 사장님은 생선에 눈이 맑고 비늘이 윤기 나는 것만 골랐어요. 생선은 눈을 보면 신선도를 알 수 있어요. 탁하면 오래된 거예요. 시장에서 2시간 동안 장을 보는 동안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30년간 미슐랭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재료를 고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가격도 저렴한 식당인데 재료 선별은 최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았어요. 오전 9시 식당으로 돌아와서는 김치를 담그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손놀림을 보고 있자니 정말 장인의 모습이더군요. 배추를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씻고 소금물에 절이고 4시간 후에 다시 깨끗하게 헹구고. 김치 양념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15년 동안 같은 레시피예요. 고춧가루, 멸치젓, 새우젓, 마늘, 생강.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양념을 만드는 과정도 예술이었어요. 고춧가루의 매운맛, 젓갈의 짠맛, 마늘과 생강의 알싸한 맛이 조화를 이루도록 조금씩 넣어가며 맛을 봤습니다. 김치는 우리 식당의 생명이에요. 매일 조금씩 담가서 항상 맛있는 김치를 드릴 수 있도록 해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온 손님은 60대로 보이는 미국인 할아버지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걸어오셨는데 사장님이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할아버지를 창가의 가장 밝은 자리로 안내하고 쿠션까지 가져다 드렸어요. 오늘은 뭘 드시고 싶으세요? 갈비탕. 하지만 너무 뜨거우면 못 먹어요. 네, 조금 식혀서 드릴게요. 갈비탕이 나올 때 사장님이 직접 한 번 저어서 온도를 확인하고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식사하는 내내 중간중간 물을 채워드리고 반찬도 더 갖다 드렸어요. 두 번째로 온 손님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이가 매운 거 못 먹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아이용으로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사장님이 김치찌개를 주문받고는 주방에서 김치를 물에 헹궈서 매운맛을 빼고 끓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 계란말이도 추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아이들은 계란말이를 좋아하거든요. 세 번째로 온 손님은 한국인 대학생들이었어요. 돈이 부족해 보였는데 갈비탕 하나만 시키고 둘이 나눠 먹으려고 하더군요. 사장님이 그 모습을 보고는 조용히 밥 한 공기를 더 갖다 주었습니다. 서비스예요. 많이 드세요. 그리고 반찬도 평소보다 더 많이 갖다 주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손님이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나이가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두를 가족처럼 대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 3시 점심 러시가 끝나고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커피 시간이죠. 오늘도 오셨네요. 사장님이 웃으며 믹스커피를 내주셨어요. 네, 이상하게 이 시간이 좋아서요. 테이블 옆 작은 칠판에는 매일 다른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였고 오늘은 추운 날씨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었어요. 그저께는 오늘의 서비스 따뜻한 마음이라고 적혀 있었죠. 이 메시지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아내가 써요. 매일 아침에 그날 기분에 따라 다르게 써놓죠. 이런 작은 배려들이 저에게는 어떤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의 화려한 서비스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어느 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손님들이 우산 없이 와서 젖은 채로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수건을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감기 걸리시겠어요. 이걸로 닦으세요. 또 어느 날은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오셨는데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다가 계산대에서 돈이 부족한 걸 발견했어요. 당황하는 할머니에게 사장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음에 주세요. 아니야, 그럼 안 되지. 할머니 괜찮다니까요. 저희도 어머니 같은 분이 와주셔서 감사한걸요. 이런 순간들을 보며 저는 이 식당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음식의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어요. 손님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며 작은 배려라도 베풀려는 마음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저는 충동적으로 제 인스타그램에 이 식당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호텔 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며 사진을 보고 있었어요. 박상호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갈비탕, 색깔 고운 반찬들, 그리고 작은 종이컵에 담긴 믹스커피까지. 사진은 전혀 화려하지 않았지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미슐랭 평가원은 개인 SNS의 평가 대상에 대해 함부로 올리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이건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순수한 감동이었어요. 제목부터 고민했습니다. 뉴욕에서 발견한 진짜 맛집? 너무 뻔했어요. 한국 식당 추천? 이것도 별로였죠. 결국 이렇게 썼습니다. 뉴욕에서 발견한 작은 한국. 그리고 본문을 이어서 썼어요. 30년간 미슐랭 평가원으로 일하면서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들을 다녀봤다. 트러플, 캐비어, 와규. 가장 비싸고 화려한 음식들을 맛봤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모든 음식이 완벽하지만 영혼이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뉴욕 32번가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300원짜리 믹스커피 한 잔이 $500짜리 코스 요리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줬다. 이게 말이 되나? 하지만 정말이다. 이곳에서는 주문하지도 않은 반찬 8가지가 공짜로 나온다. 김치부터 시작해서 콩나물, 시금치, 멸치볶음까지.
모든 것이 그날 아침에 직접 만든 것들이다. 사장님은 새벽 5시부터 재래시장에 가서 재료를 직접 고른다. 15년간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다고 한다. 손님 1명이 와도 100명이 와도 같은 정성으로 대한다. 그리고 식사 후에 나오는 믹스커피. 이 단순한 커피 한 잔에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사람들의 애환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는 걸 50년 만에 처음 깨달았다. 사진 3장과 함께 올린 글에는 해시태그 따뜻한 한 잔 해시태그를 달았어요. 왜 이 해시태그를 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 순간 떠오른 거였죠. 올리고 나서 핸드폰을 꺼두고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확인해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좋아요가 5만 개를 넘었어요. 댓글도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제 팔로워가 20만 명 정도 되긴 했지만 이 정도 반응은 예상 못했거든요. 댓글들을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루카, 당신이 이런 감성적인 글을 쓸 줄 몰랐어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도 한국에서 살았는데 믹스커피의 그 의미를 외국인이 이렇게 깊이 이해하다니. 미슐랭 평가원도 감동시킨 한국 음식 정말 궁금해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당장 가보고 싶어요. 해시태그 따뜻한 한 잔 해시태그 너무 좋은데요? 저도 써야겠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시태그 따뜻한 한 잔 해시태그를 달며 자신만의 따뜻한 음식 경험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할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 해시태그 따뜻한 한 잔. 아버지와 마신 막걸리 한 잔 해시태그 따뜻한 한 잔. 친구와 나눠 먹은 컵라면 해시태그 따뜻한 한 잔. 심지어 외국 사람들도 참여했어요. 맘쯔 치컨 수프 아너 식데이 해시태그 따뜻한 한 잔. 카피 위드 마이 그랜드파 에버리 선데이 해시태그 따뜻한 한 잔. 해시태그가 바이럴되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시 식당을 갔을 때 평소보다 손님이 훨씬 많았어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젊은 미국인 커플, 일본인 관광객들, 심지어 유럽에서 온 것 같은 배낭여행객들까지. 박상호 사장님은 갑자기 늘어난 손님들 때문에 정말 바빠 보였습니다. 혼자서 주문받고 요리하고 서빙하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계셨어요. 사장님 힘드시겠어요? 직원 더 고용하시는 게 어떨까요? 고민 중이에요. 하지만 음식 맛이 달라질까봐 걱정이에요. 더 놀라운 건 가격을 올리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인기가 늘었으면 보통 가격을 올릴 법도 한데 말이죠. 사장님, 가격 인상은 안 하시나요? 가격을 올리면 정말 우리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못 오잖아요. 학생들, 직장인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지금 가격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며칠 후에는 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미식 블로거들과 셰프들도 이 식당을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유명한 푸드 블로거 제시카 리가 와서 리뷰를 올렸고 뉴욕의 유명 셰프 마이클 화이트도 다녀갔습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온 미슐랭 3스타 셰프도 있었어요. 모두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뭔가 다른 걸 느꼈다. 단순한 음식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 진짜 요리가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다. 해시태그 따뜻한 한 잔 해시태그는 점점 더 퍼져나갔습니다. 인스타그램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심지어 틱톡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만의 따뜻한 한 잔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어요. 한국에서도 이 해시태그가 화제가 됐습니다. 뉴스에서도 다뤘고 연예인들도 참여했어요. 뉴욕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시작된 해시태그 따뜻한 한 잔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장님에게 이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정말요? 우리 작은 식당이 그런 화제가 됐다고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사장님의 다음 말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음식으로 사람들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게 제가 꿈꿔왔던 일이에요. 2주 후 저는 특별한 손님을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음식 전문 기자 다니엘라 하트였어요.
이탈리아계 미국인인 그녀는 20년 넘게 뉴욕의 모든 유명 레스토랑을 취재해온 베테랑 기자였죠. 날카로운 비평으로도 유명했고 한 번 혹평을 받으면 레스토랑이 문 닫기도 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그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루카, 정말 그렇게 특별한 곳이에요? 뉴욕의 한국 식당은 수십 개가 있는데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나요? 저도 32번가 코리아타운은 여러 번 가봤거든요. 직접 가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냥 작은 식당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좋아요. 하지만 기대하지는 말아요. 저는 정말 까다로운 편이거든요. 오후 2시 점심 러시가 끝난 조용한 시간에 우리는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박상호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루카 씨. 오늘은 친구분과 함께 오셨네요. 네, 소개해 드릴게요. 뉴욕 타임즈의 다니엘라 하트 기자님이세요. 사장님 얼굴에 잠깐 놀란 표정이 스쳤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어떤 신문인지 모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곧 평상시와 똑같은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환영합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뭘 드시고 싶으세요? 다니엘라는 메뉴를 한참 보더니 물었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메뉴가 뭐예요? 저희는 모든 음식에 자신 있어요. 하지만 갈비탕을 추천드릴게요. 그럼 갈비탕으로 주세요. 갈비탕을 주문하자마자 예상했던 대로 반찬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무생채, 오이소박이, 멸치볶음, 계란말이, 작은 생선구이까지. 와, 이게 다 공짜예요? 다니엘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기본 반찬이에요. 사장님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다니엘라는 반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맛봤어요. 김치를 먹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 김치, 정말 직접 담그신 거죠? 시판 김치와 완전히 달라요. 발효도가 완벽하고 산미와 단맛의 밸런스가 정말 좋네요. 이어서 콩나물 무침을 맛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콩나물 아삭함이 살아있으면서도 양념이 잘 배어 있어요. 이 정도 퀄리티면 이것만으로도 하나의 요리네요. 드디어 갈비탕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에 갈비가 푸짐하게 들어있었어요. 다니엘라가 국물을 한술 떠먹더니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숟가락을 입에 가져갔어요. 이 맛,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복잡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몇 시간을 끓였어요? 6시간 정도 끓여요. 새벽에 시작해서 점심때까지요. 사장님이 답했습니다. MSG나 다른 첨가물은 안 쓰시죠? 전혀요. 갈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단맛과 무, 양파에서 우러나는 맛이에요. 다니엘라는 갈비살을 한 점 들어서 먹어봤어요. 고기가 완전히 부드러워졌네요. 하지만 형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건 정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요리예요. 식사를 천천히 마치는 동안 다니엘라는 계속 질문했습니다. 이 식당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15년째 됩니다. 직원은 몇 명이에요? 저 혼자예요. 바쁠 때는 아내가 도와주고요. 혼자서 이 모든 요리를? 김치부터 반찬, 메인까지. 네, 직접 해야 맛이 일정해져요.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사장님이 믹스커피 2잔을 가져오셨어요. 서비스로 드릴게요. 다니엘라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네요. 저는 보통 에스프레소만 마시는데. 한 번만 드셔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다니엘라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인스턴트 커피인데. 2모금, 3모금. 커피를 계속 마시더니 갑자기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죠? 다니엘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상호 사장님이 조용히 다가와서 앉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님, 혹시 할머니나 어머니 생각이 나셨나요? 어떻게 아세요? 다니엘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고향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저도 이민자라서 그 마음을 알아요. 그 순간 다니엘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파스타. 비싼 재료는 안 들어갔지만 정말 맛있었거든요.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맛을 다시 못 느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다니엘라도 이탈리아에서 온 이민자의 딸이었거든요. 할머니는 가난한 농부의 아내로 살면서도 손자들에게 정성스러운 음식을 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그 믹스커피에서 느낀 건 할머니의 사랑이었어요. 이 커피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다니엘라가 말했습니다. 맛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을 채워주는 뭔가가 있어요. 사장님이 믹스커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970년대 한국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마시던 커피 이야기. 그래서 이 커피가 특별한 거구나. 다니엘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문화인 거네요. 일주일 후 뉴욕타임즈의 한 잔의 커피가 전한 이야기 A Cup of Coffee That Tells a Story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특집 기사였어요.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음식이 가장 깊은 감동을 준다. 맨해튼 32번가의 작은 한국 식당에서 마신 믹스커피 한 잔이 20년간 뉴욕의 모든 미식을 경험한 이 기자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기사는 박상호 사장님의 이야기, 믹스커피의 문화적 의미, 그리고 진정한 음식의 가치에 대해 5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다뤘습니다. 음식의 진정한 가치는 가격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과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따뜻함에 있다. 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BBC에서 뉴욕타임즈가 주목한 한국 음식 문화, CNN에서는 믹스커피로 본 한국인의 정이라는 제목으로 후속 보도했어요. 한국 언론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뉴욕타임즈 일면을 장식한 한국의 작은 식당, 믹스커피가 세계를 감동시키다라는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알레산드로 로시가 찾아온 거예요. 루카, 정말 미안하다. 그가 식당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뉴욕타임즈 기사 봤어. 내가 완전히 틀렸어. 그는 박상호 사장님께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무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사장님이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내가 잃어버린 걸 찾고 싶어요. 이 따뜻함을 배우고 싶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그날부터 알레산드로는 정말 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미슐랭 2스타 셰프가 작은 한국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나르며 박상호 사장님에게서 진정한 요리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모든 평가 업무를 마치고 프랑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뉴욕을 떠나기 전 박상호 사장님께 특별한 부탁을 드렸어요. 사장님, 혹시 믹스커피를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프랑스에 있는 어머니께 드리고 싶어서요. 물론이죠. 사장님은 흔쾌히 믹스커피 한 박스를 챙겨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김치도 작은 통에 담아주셨어요. 어머니께서 드시면 한국의 맛을 아실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여기서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루카 씨야말로 고마워요. 저희 작은 식당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꿈만 같아요. 공항에서 사장님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정말 아쉬웠습니다. 30년간 수많은 레스토랑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아쉬운 작별은 처음이었어요. 10시간의 비행 후 저는 프랑스 리옹에 도착했습니다. 리옹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에요. 아름다운 론강이 흐르고 르네상스 시대 건물들이 늘어선 고즈넉한 도시죠. 하지만 오랜만에 보는 고향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어머니 댁으로 향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뭔가 다르게 보였습니다. 뉴욕에서의 경험이 제 시각을 바꿔놓았나 봐요. 어머니 집 앞에 도착했을 때 80세의 어머니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루카, 정말 오랜만이구나. 어머니가 반갑게 안아주셨습니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어릴 때의 추억이 되살아났어요. 낡은 나무 식탁,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 어머니가 늘 앉아서 뜨개질 하시던 안락의자.
이번엔 어디에 다녀왔니? 뉴욕이요, 어머니. 그리고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어요. 저는 믹스커피와 김치를 꺼내며 뉴욕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박상호 사장님과의 만남, 한국 식당에서 느낀 감동, 그리고 제가 깨달은 음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요.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어머니는 신기해하시며 들으셨습니다. 네, 함께 마셔볼까요? 저는 믹스커피를 2잔 타서 어머니와 함께 마셨습니다. 리옹의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어머니와 저는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정말 달콤하고 따뜻한 맛이구나. 어머니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 그때 어머니가 오래된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내셨어요. 루카, 이걸 봐. 사진첩을 펼치자 어릴 적 제가 본 적 없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작은 비스트로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 1970년대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야. 라 뿌띠 메종이라고 했지.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이 얘기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아버지가 식당을 하셨다고요? 응, 정말 작은 곳이었어. 테이블이 겨우 8개 있는 동네 비스트로였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그곳을 정말 사랑했어. 어머니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손님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그 한국 사장님과 똑같았단다. 비싸지 않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좋아했어. 저는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어떤 음식을 만드셨어요?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프랑스 전통 가정식들 콩토 햄, 부프 부르기뇽, 라타투이. 화려하지 않은 서민 음식들이었지. 어머니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만든 음식을 먹고 우는 사람들이 많았어. 특히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주기도 했지. 돈이 없어서 못 먹겠다고 하는 학생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정말요? 그럴 때마다 내가 걱정했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했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늘 웃으며 말했어. 말이 음식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야. 마음을 채우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상호 사장님이 했던 말과 정확히 같은 말이었거든요.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단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다.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진짜 요리다라고. 어머니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주방에서 혼자 요리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내 아버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갔어.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기 위해서 말이야. 그리고 오후에는 직접 빵을 구웠지. 혼자서 모든 걸 하셨다고요? 응, 손님이 많을 때는 내가 도와줬지만 요리는 모두 아버지가 직접 했어. 내가 직접 해야 내 마음이 들어간다고 했거든.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뉴욕의 박상호 사장님과 제 아버지가 이렇게 비슷할 줄이야.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어머니가 잠시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가 미슐랭에서 일하게 됐을 때 자랑스러워했어.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지. 내가 아버지와 너무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서. 어떤 의미에서요? 내 아버지는 평생 별 하나도 못 받았지만 동네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셰프였어. 하지만 넌 별을 매기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와 반대편에 서 있는 것 같았거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 이야기를 들으니까 결국 내가 아버지의 길을 찾은 것 같아. 진짜 음식이 뭔지 깨달은 것 같아서 정말 기뻐. 어머니가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어린 손님에게 빵 한 조각을 건네주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매일 우리 식당 앞을 지나다녔어. 가족이 가난해서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았지. 그래서 아버지가 매일 빵을 하나씩 줬어. 공짜로 말이야. 아버지다우셨네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공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찾아왔어. 울면서 그러더라. 아저씨가 주신 빵 때문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라고. 저는 믹스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리옹의 오후 햇살과 함께 마시니 더욱 달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그 식당에서 감동받았는지. 응? 제가 30년 동안 찾던 게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요리 철학,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야. 아들이 드디어 진짜 요리가 뭔지 깨달았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했어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프랑스 전통 가정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어요. 어머니, 이 맛. 정말 오랜만이에요. 내가 좋아했던 거야. 어릴 때 이것만 먹겠다고 했잖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찾던 맛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정성,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가족의 따뜻함이 담긴 음식 말이에요. 어머니 결정했어요. 뭘? 미슐랭을 그만둘 거예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말? 30년이나 한 일인데. 네, 이제 다른 길을 걸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박상호 사장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미슐랭 본사에 사직서를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30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사직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30년간 미슐랭 가이드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요리의 가치는 별점이나 점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슐랭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상사였던 피에르 부장이었습니다. 루카, 정말 그만둘 거야? 너는 우리 최고의 평가원인데. 네, 결정했어요.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 해요. 아쉽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환영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믹스커피를 또 한 잔 마셨습니다. 후회 안 해?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제가 할 일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박상호 사장님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라고. 별점과 점수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만든 진짜 음식들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뉴욕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평가원이 아니라 한 명의 손님으로 왔어요. 박상호 사장님의 식당에서 믹스커피를 마시며 제 새로운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 잔의 커피가 바꾼 모든 것이었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저에게 진짜 음식이 뭔지 알려주셔서. 박상호 사장님은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루카 씨가 깨달은 거예요. 저는 그냥 커피 한 잔 탔을 뿐이에요. 지금 저는 더 이상 점수표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대신 마음을 열고 음식을 만나러 다녀요. 사람의 이야기가 담긴 음식, 정성이 느껴지는 음식,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을 찾아서 말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미식은 가격표에 있지 않다는 것을, 미슐랭 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한 잔의 믹스커피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음식을 만나보신 적 있나요? 비싸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단순하지만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음식 말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한 잔의 믹스커피가 30년 경력의 미슐랭 평가원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한국의 정이 얼마나 특별한지 아셨을 텐데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음식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에서 가장 큰 감동을 받으셨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이 퍼져나갔으면 좋겠거든요. 내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감동무비였습니다.